헌법 개정 이후 점점 강력한 무장으로 한국을 위협하는 일본. 최근엔 선제 공격까지도 입에 담으며 북한을 빌미삼아 동해 바다에서의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데요. 일본 극우 세력들 역시 무장에 찬성하며 슬금슬금 일본은 한국 영해에 마술을 뻗치고 있습니다. 자칫 방심하면 일본에게 동해를 뺏길 수도 있는 상황. 그런데 한국이 내놓은 묘수 딱 하나 때문에 일본은 그러한 야욕을 감출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심상치 않습니다. 작년 한 해 내내 시끄러웠던 북한 미사일 도발로 인해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선 일본이 최근 들어서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태평양 도서국 장관들이 모인 정상회의 PALM에 일본이 참가해 영내 평화와 안보를 해치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판한 것입니다. 이에 더해 악의적인 사이버 테러 역시 북한의 소행이라 규정하며 이를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국제적인 공조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무기 구입에도 본격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최근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400기를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 거래 상대는 미국입니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도쿄 방위성에서 주일 미국 대사인 남 이메뉴얼과 일괄 계약을 체결했죠. 총 2,540억 엔, 하나로 2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일본은 이를 두고 확실한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매 행위라고 말하며 미국과 일본 양국 모두의 의미가 있는 체결이라고 밝혔는데요. 2025년부터 2년 동안 차례대로 총 400기를 받게 됩니다. 이번 계약이 빠르게 체결된 이유는 바로 북한 때문입니다. 번번이 북한의 순항미사일 도발을 감지하지 못해 뒤늦게 순항미사일의 존재를 파악하거나 태평양에 떨어진 잔해를 보고 발사한 사실을 아는 등 일본은 북한에게 가진 수모를 다 당했습니다. 여론은 이러고도 행동을 취하지 못하는 일본 정부의 미온적인 반응을 비난했고, 이에 일본도 결국 강경한 자세를 취하기로 결정해서 토마호크 미사일의 전격 도입에 나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적기지 공격용 장거리 미사일의 개발에 일본은 47조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방위성이 5조 엔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미사일 10종 이상을 개발할 것이라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그 밖에도 자위대가 보유한 12식지대함 유도탄의 사거리를 현재 200km 수준에서 900에서 1500km까지 크게 늘리는 작업도 같이 진행해 수동적인 방어가 아닌 도발 원점 직접 타격까지 고려한 미사일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계획에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하 5 이상으로 움직이면서도 자유자재로 궤적을 바꾸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현대전 최고의 비대칭 전력으로 평가받아 중국과 미국 등 주요 군사 선진국에서 앞다퉈 개발 중인 무기인데요. 일본도 극초음속 세계에서 벌어지는 미사일 전쟁에 본격적으로 끼어들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제도적인 차원에서도 빗장을 풀고 있습니다. 작년에 공개된 국가안보전략서 및 국가방위전략서에 따르면 일본은 전수방위 개념에서 벗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상대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최소한의 방위력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전수방위는 평화헌법 구조에 명시된 것으로 오랜 기간 일본 국방력 성장을 제약했던 근간입니다. 그런데 그걸 일본 정부가 아예 해제하겠다고 나선 것이죠.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미국의 타격력에 의존하지 않는 일본의 자체적인 방어 능력을 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통합방공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해 이지스함과 육상자위대 지대공미사일 요격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켜보면서 얻은 교훈을 되새기며 탄약과 미사일, 연료 구매를 비축하는 등 전략 물자 보충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 현재 일본입니다. 일본과의 지긋지긋한 악연을 생각하면 한국은 이 상황이 불안하기 짝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일본은 적극적으로 제동하고 나설 수도 없습니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의 슬그머니 무장을 지원하는 한편 한국을 향해서는 일본과 군사적으로 협조할 것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어디까지나 방위 개념으로 무장을 하겠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이제까지 일본에 당한 한국 입장에서 이를 좌시하라는 건 안 될 말이죠. 그런데 한국은 의외로 일본의 영향력 확대에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외교 루트를 통한 성명 발표쯤은 했을 법도 한데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았죠. 많은 이들이 한국의 태도에 궁금증을 가질 무렵 최근에 들려온 소식 하나가 궁금증을 해결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울릉공항의 활주로 변경 사업이었습니다. 2025년 개항을 앞두고 있는 울릉공항은 현재 전체 공정률 45%를 넘으며 순조롭게 공사 진행 중에 있는데요. 당초 울릉공항은 교통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건립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협소한 지형으로 인해 공사가 극도로 어려웠다는 게 문제였죠. 가장 먼저 나타나는 직접적인 문제는 활주로 길이를 확보하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활주로 길이가 확보되어야 항공기가 오고 갈 수 있는데
울릉도 지형상 활주로를 어떻게 놓아도 도무지 답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쉽게 꺾이지 않는 한국인들. 울릉공항 건설을 위해 한국인들은 놀라운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바다를 메워 땅을 만들어서 활주로를 놓자는 발상을 한 것입니다. 울릉도 해안의 낮은 산인 가두봉을 전부판에서 그 흙을 바다에 메워 활주로 길이를 늘리자는 생각인데요. 언뜻 보면 이게 가능한가 싶은 단순 무식한 방식인데 한국은 그걸 현실에 옮기고 있습니다. 해발 194.3m의 가두봉 해체 작업은 의외로 순조로웠습니다. 그러나 가두봉을 해체해 바다에 붓는다고 해도 완벽하게 평평한 활주로를 만들기에는 불안했습니다. 우선 흙의 양이 모자랐던 데다가 지반이 약하면 거친 파도로 활주로가 휘청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울릉공항 건설에는 케이슨 공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케이슨이란 철근 콘크리트로 만든 상자 모양 혹은 원통 모양의 구조물을 말하는 것으로 수중 구조물의 기초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데요. 하지만 케이슨 공법을 도입하는 데에는 울릉도의 깊은 수심이 또 문제가 되었습니다. 웬만한 케이슨으로는 활주로를 지지하는 것이 어려웠죠. 안전하게 활주로가 기능하기 위해선 무조건 상상을 초월하는 강도의 케이슨이 필요했고 그걸 만들기 위해 초대형 케이슨 구조물을 제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높이 18m에 달하는 초대형 케이슨을 제작해 바다에 설치하는 작업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의지의 한국인들은 이를 가능하게 만들었죠. 포항에서 만든 케이슨을 울릉도까지 210km에 달하는 바닷길로 일일이 운송했습니다. 말로만 들어서는 단순히 옮길 뿐인 쉬운 작업처럼 보이나 16,000톤에 달하는 케이슨에 부착된 차수판을 떼어내고 케이슨과 케이슨 사이 간격을 조정하는 건 사람 손을 다야 합니다. 미세한 공정 작업이 필요한 가운데 작업자들은 오랜 기간 공을 들이며 불가능으로 보였던 과제를 완수했죠. 태풍의 위협이 존재하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월파 방지 시설까지도 울릉공항에 적용했습니다. 2024년 1월 기준 케이슨 총 18함이 모두 울릉도 앞바다에 설치되었는데요. 앞으로 12함만 더 설치하면 케이슨 공정은 마무리되고 그 위를 덮는 작업은 비교적 간단하니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입니다. 가두봉 절취 작업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현재 가두봉은 위로부터 절반가량이 이미 잘려나간 형태입니다. 현재 울릉공항의 총 공정률은 43.83%. 목표로 하는 개항 시기에 여유롭게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어려운 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하며 진척의 성과를 보이던 울릉공항은 그러나 또 다른 난관에 부딪힙니다. 바로 설계 변경이라는 암초를 만난 것이죠. 당초 울릉공항은 50인승 소형 비행기에 맞춰 설계되었습니다. 한국에 한 대도 없는 50인승 소형 비행기를 가정하고 울릉공항 활주로 작업을 진행했던 것인데요. 국토교통부는 이 계획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50인승 비행기를 관리하는 것과 구입하는 것 자체도 항공사들 입장에서 수익성이 떨어지기에 울릉공항 하나만을 위해 항공사들이 희생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 결국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현재 1200m인 활주로 길이를 더 늘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상륙대 폭도 대폭 늘리는 결정을 내리며 보다 더 큰 사이즈의 공항으로 바뀌게 되었죠. 이를 통해 80인승 항공기의 취항까지 가능해질 예정인데요. 그런데 이 덕분에 울릉공항의 가치가 순식간에 치솟아 오르게 되었습니다. 민간 여객기만 간신히 운용할 수 있는 공항에서 유사시 전투기도 띄울 수 있는 군 공항으로 말입니다. 일본의 도발에 맞서 한국이 공군과 해군 병력을 동해에 파견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때 대응을 하려면 빠른 기동이 필요한 가운데 동해나 남해 기지에서 출발하는 것은 시간에 있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만약 울릉공항이 활주로 길이가 늘어나 군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상황이 완전히 반전됩니다. 울릉공항에 FA-50이나 KF-21 등 전투기를 배치할 수 있다면 일본의 도발에 맞서 바로 병력을 전개할 수 있죠. 실제로 활주로 길이가 늘어남에 따라 제한적인 용도에서 벗어나 군사적 목적으로도 공항을 활용할 여지가 생긴 상황. 갈수록 병력을 강화하는 일본에 맞서 한국은 일본의 도발에 즉각 출동할 수 있는 군사 요충지를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험난한 지형이 도리어 한국에게 있어 천예의 군사 거점 기지를 제공한 셈이죠. 해군 병력도 울릉공항 주변 항구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해군 공군 간 협조도 즉각 가능합니다. 울릉도 사동항을 정비하면 손쉽게 울릉도는 군사기지로 바뀔 수 있죠. 상시 배치가 가능한 해군 잠수함 및 병력을 주둔하는 건 쉬운 일입니다.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울릉공항의 존재 자체가 부담이 되는 상황. 동해에서라면 한국이 미처 대비를 갖추기 전에 군사력을 전개할 수 있다는 것이 일본이 믿고 있던 점이었는데요. 울릉공항의 설계 변경이라는 판단 덕분에 일본 정부의 계획이 한순간에 무력화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국을 넘보고 독도도 호시탐탐 노리는 일본. 앞으로도 한국이 결코 방심하지 않고 일본의 야욕을 완전히 분쇄하여 강력한 국력을 보여주기를 기원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